이보세요, 한국. 꼴찌한테 뭘 기대합니까? 당신들도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일본과 독일 조사단이 비웃으며 던져버린 슬로바키아의 성적표. 전 세계가 투자의 무덤이라며 비웃던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낭떠러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죽음의 길이라며 도망칠 겁니다. 그 당시 유럽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며 경악했던 그곳은 정말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도망칠 때 한국은 홀로 이 절벽 끝에서 기적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속, 얼음 땅을 찢고 밤낮 없이 터져나온 대한민국의 불꽃은 전 세계가 믿어온 모든 상식을 무참히 박살내 버렸죠. 그리고 단 10년 만에 일본과 독일의 자존심까지 확 꺾어버리고 세계 1위를 당당히 찍으며 유럽의 심장을 장악한 대한민국의 대역전극.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다시 손잡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우리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한 우리를 짓밟았죠. 서류만 훑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고 투자 가치 없음. 그게 끝이었어요. 우리가 설명하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자리를 떴죠. 그게 10여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전화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이반 노바크입니다. 전 슬로바키아 경제차관이었죠. 이 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계에서 물러났지만 가끔 이런 연락을 받아요. 과거에 우리를 외면했던 나라들이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죠.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로 위로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죠. 이게 지금 슬로바키아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1000명당 198대. 독일보다 많고 일본보다 많고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둘로 갈라지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세상은 이걸 벨벳 이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분리라는 뜻이죠. 참 좋은 이름입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체 뭐가 부드럽다는 겁니까? 체코는 알짜배기를 전부 가져갔어요. 스코다 자동차 공장이 체코로 갔습니다. 서유럽과 연결된 고속도로도 체코 쪽이었죠. 숙련된 기술자들, 외국 자본과의 연결고리, 탄탄한 산업 기반까지 몽땅 체코가 차지했어요. 슬로바키아에 남은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험준한 산악지대가 남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감자밭이 남았죠. 녹슬어가는 군수 공장과 팔 곳 없는 무기 설비들이 남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혼당한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 시절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어요. 마틴 코발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저와 같은 차관급이었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대책을 논의하곤 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회의실에서 커피를 들이키며 보고서를 검토하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리 직후 어느 날 밤 마틴이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이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반, 이것 좀 봐. 지금 당장 봐야 해. 뭔데 그래? 무슨 일이야? 실업률 통계가 나왔어. 이번 달 수치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20%? 이게 진짜야? 3번이나 확인했어. 틀림없어.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냐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틴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브라티슬라바의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죠.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반, 솔직히 말해줘.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답이 있긴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숫자가 너무 잔인했고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거리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그 주변 상점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렸죠. 식당이 망하면 식재료 납품하던 농가도 쓰러졌습니다. 트럭 회사가 일감을 잃으면 정비소도 텅 비었어요. 마치 도미노 같았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옆에 있던 것도 쓰러지고 또 그 옆에 있던 것도 쓰러지고 마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틴이 전화를 했어요. 이반, 지금 뭐 해? 사무실이야. 왜? 브라티슬라바 기차역 가봤어? 아니, 안 가봤는데. 왜 갑자기 기차역? 마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번 가봐. 제발 직접 눈으로 봐. 보고서에 안 나오는 게 거기 있어. 저는 그날 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광장을 가로질러 역사 건물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플랫폼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살, 25살, 30살. 희망이 가득해야 할 나이의 청년들이 큰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었죠. 독일행, 오스트리아행, 어디든 슬로바키아가 아닌 곳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서 울고 있었죠.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되겠니?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잖아. 엄마, 몇 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그래도 여기가 내 나라잖아. 네가 태어난 땅이란 말이야.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죠. 엄마, 나도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래도 나라가 뭘 해줬는데요? 청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움찔했죠. 청년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라가 뭘 해줬냐고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다고요. 성실하게 살면 뭐 해요? 일자리가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나도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고요. 기차 출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청년이 어머니를 놓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차에 올라탔죠. 어머니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죠. 기차가 떠나고 또 다른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들이 짐을 들고 올라탔어요. 또 다른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죠. 끝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나라의 희망이 기차를 타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니 마틴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봤어? 봤어. 어땠어? 저는 대답 대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벽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젠장!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이 모양이냐고. 마틴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제 옆에 섰어요. 이반,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20살짜리가 나라가 뭘 해줬냐고. 소리 지르는 거 봤어? 그 애 눈 봤냐고. 절망밖에 없었어. 20살인데 눈에 희망이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죠. 마틴, 나 무섭다. 뭐가? 이 나라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마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둘 다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틴이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이반, 저기 봐. 뭘? 비엔나 불빛 보여?
저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멀리 비엔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웠죠. 브라티슬라바에서 불과 1시간 거리야. 근데 저쪽은 빛나고 우리는 꺼져가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왜 우리만 이런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못났어? 마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마틴,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진짜 끝이야. 알아. 근데 마틴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 나도 저 기차 타고 떠나버리고 싶다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국가는 아직 지도 위에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있다. 상점들은 셔터를 내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는 한 걸까? 며칠 뒤 마틴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유럽 경제 전문지였어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죠. 동유럽 투자 유망 국가 순위. 어디 봐. 우리는 몇 위야? 마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위에 없어. 체코 3위, 폴란드 5위, 헝가리 7위. 슬로바키아는 이름 자체가 없어. 저는 신문을 빼서 들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0개 국가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우리는 순위권 밖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이반. 순위권 밖이 아니라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존재 자체가 없는 거라고.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병자, 투자의 블랙홀. 그게 우리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버텨야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앞도 뒤도 옆도 전부 벽이었죠. 일본 조사단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유명한 자동차 회사였어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기업이었죠. 동유럽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슬로바키아도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와 마틴은 사무실에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일본이라고. 세계 최고 자동차 강국이잖아. 알아. 진정해.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자.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잠시 정상 국가가 된 기분을 맛봤어요. 드디어 누군가 우리를 봐주는구나.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는 나라구나. 그런 착각이 들었죠.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어요. 슬로바키아의 지리적 이점, 노동력의 우수함, 정부 지원 계획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 연습했죠. 마틴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고, 제가 질문하면 마틴이 대답하고, 예상되는 반론까지 전부 준비했어요. 조사단이 도착하던 날, 저는 새 양복을 입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죠.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2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설명했어요. 이 나라의 가능성, 우리 노동자들의 성실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죠. 가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물었어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진리나까지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국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확충 계획이 예상 소요 시간은요? 약 3시간 정도입니다. 한국까지는요? 차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장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력 공급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 투자를 진행 중이고 숙련된 기술 노동자는 몇 명이나 확보 가능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단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내려는 거였죠. 잠깐만요.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진리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현장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는 숫자로 판단합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보고서는 본사에서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도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은 회의실을 나갔고 저와 마틴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현장도 안 보고 간다고? 느낌이 안 좋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죠. 열흘 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마틴이 봉투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어요. 이반, 일본에서 보고서 왔어. 열어봐. 빨리. 마틴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한 장? 이게 다야?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슬로바키아 투자 검토 결과 보고서, 도로 인프라 평가 최하위, 항만 접근성 평가 최하위, 전력 공급 안정성 불안정, 숙련 노동력 확보 가능성 미흡, 종합 평가. 저는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무모한 행위에 해당함. 투자 권고 등급 최하. 검토 종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모함. 마틴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이반,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류를 마틴에게 건넸습니다. 마틴이 읽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이반, 이게 뭐야? 이게 보고서야? 보고서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밤새워서 준비한 자료가 300장이 넘어. 근데 답이 한 장이야? 한 장짜리 사형 선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틴, 우리가 쓸데가 없는 나라래. 마틴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말도 안 돼. 현장도 안 보고 이런 판정을 내려? 숫자 몇 개 보고 나라 전체를 이런 식으로 규정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숫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본의 보고서가 업계에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퍼졌어요. 아주 빠르게. 며칠 뒤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정됐던 슬로바키아 방문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취소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내부 검토 결과 슬로바키아는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토를 하셨다고요? 아직 오시지도 않으셨잖습니까? 뭘 보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다른 경로. 그게 뭔지 뻔했죠. 일본 보고서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방문 취소, 후보지 제외.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였죠. 역시 같은 말이었어요. 슬로바키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틴이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반, 이거 봤어? 뭘?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한 동유럽 투자 계획서야. 마틴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투자 확정, 폴란드 투자 확정, 헝가리 검토 중, 루마니아 관심 표명, 슬로바키아는 끝까지 읽어봐. 저는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리는 언급조차 안 됐어? 탈락도 아니야. 아예 후보에서 제외된 거지. 처음부터 경쟁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우리도 사람이잖아. 우리도 나라잖아? 마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국제 경제지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투자의 블랙홀. 돈을 넣으면 사라지는 나라. 유럽의 병자. 기사마다 그런 표현이 붙었어요. 슬로바키아라는 이름 옆에는 항상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어느 날 밤 마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반, 한잔하자.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미칠 것 같아서. 우리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드문드문했죠. 마틴이 말했습니다. 이반, 솔직히 말해줘. 우리 답이 있긴 한 거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일본도 떠났고, 독일도 떠났고, 프랑스도 떠났어. 이제 누가 남았어? 우리한테 관심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답이 없었거든요. 이반, 나 무서워. 뭐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나라가 진짜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투자 유치 경쟁이 아니었어요. 기업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한국이었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을 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마틴이 물었죠. 한국? 기아? 그게 뭐 하는 회사야? 자동차 만드는 회사래. 들어본 적 없는데. 나도 잘 몰라.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등을 돌렸는데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형식적인 미팅이겠지. 와서 훑어보고 폴란드로 가겠지. 아마 그렇겠지. 저는 솔직히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폴란드가 될 거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거든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인프라도 좋고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였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도착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착한 날 저는 또 공항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전부 똑같았잖아요. 와서 훑어보고 비웃고 떠났죠.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본이나 독일 조사단은 전부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단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멀리까지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왔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조사단 중에 먼저 인사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네. 환영합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 이반 노바크입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는데 산이 정말 많더군요.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산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물류의 악몽이라고 했어요. 도로 놓기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산들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다 검토했어요. 그래도 오신 겁니까? 단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지? 산이 많아서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왜 오는 거지? 회의실에 도착해서 저는 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일본한테도 했고, 독일한테도 했고, 프랑스한테도 했던 그 발표. 이제는 외울 정도였죠. 솔직히 허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고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죠. 이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술 교육 기관이 근처에 있습니까? 전력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저는 놀라면서도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얼마 만인지 몰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질문조차 안 했거든요.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죠. 발표가 끝나고 단장이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후보지로 생각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진리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땅이에요. 괜찮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마틴과 눈을 마주쳤어요. 마틴도 놀란 표정이었죠. 현장을 보겠다고 한 조사단은 처음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진리나로 향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꽤 먼 거리였어요. 산길을 구불구불 돌아가야 했죠.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 길을 보면 또 돌아가겠지. 일본 사람들처럼 한숨 쉬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연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지형을 살피고 사진을 찍고
서로 뭔가를 열심히 논의했습니다. 진리내에 도착했어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만 무성하게 자란 빈 땅, 멀리 산이 보이고 바람만 쌩쌩 불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맞나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장을 지으시면 단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안 된다고 하겠구나.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이 한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차관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폴란드 쪽이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렇구나. 폴란드겠구나. 폴란드는 인구가 슬로바키아의 8배입니다. 땅은 평야지대라 공장 짓기 좋고 고속도로도 이미 깔려 있어요. 항구 접근성도 훨씬 낮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장이 잠시 멈췄어요. 우린 안 되겠지. 폴란드는 조건이 너무 좋다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측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네. 솔직히 저희도 초조합니다. 이번 유럽 진출이 성공하지 못하면 저희한테도 큰 타격이거든요. 저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 선택이 우리만의 절박함이 아니라는 걸. 한국도 같은 도박판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판에 올라간 건 우리만이 아니었다는 걸. 단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원합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원합니다. 목숨이요? 네. 이건 그냥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국가 생존의 문제예요. 단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본이 떠났습니다. 독일이 떠났어요. 프랑스가 떠났고 이탈리아가 떠났죠?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매일 기차역에서 짐을 싸들고 나가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단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진지해졌죠? 기아 자동차가 와주시면 이 나라의 미래가 생깁니다. 안 오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진짜로 끝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걸겠습니다. 모든 걸이라니요?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국 측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요. 그리고 저는 마틴을 쳐다봤어요.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다고 하셨죠? 산이 막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산을 뚫겠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나까지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산이 막고 있으면 산을 뚫어서라도 길을 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신다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측 단장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그게 가능합니까? 산을 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텐데. 압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걸 숨기려고 꽉 눌렀어요. 이 제안은 협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에게 보내는 고백이에요. 제발 우리를 선택해 달라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옆에 있던 마틴도 따라 일어나서 허리를 숙였죠.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허리를 숙인 채로 기다렸습니다. 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기아 자동차가 이번 유럽 공장을 결정할 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단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누군가에게 기회를 달라고 빌었던 적이 있어요.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죠. 그 마음 압니다. 단장의 눈이 젖어 있는 것 같았어요. 본사에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틴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폴란드를 포기하고 슬로바키아 질리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틴이 물었죠. 이반, 왜 그래? 좋은 소식이잖아. 마틴, 폴란드 조건 알지? 인구 8배, 인프라 완비, 땅도 평야야. 근데 왜 우리를 선택한 거야? 이해가 안 가? 나도 몰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기아 자동차 경영진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계산기를 내려놓고 사람을 봤다. 숫자가 아니라 각오를 봤다. 그들은 조건을 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절박함을 본 거였습니다. 유럽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조롱하는 기사가 쏟아졌죠. 한국인들 미쳤다. 저 산골짜기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100% 실패다. 물류비만 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몇 년 안에 철수할 거다. 동유럽 진출의 최악의 선택. 기아는 곧 후회할 것이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결의가 생겼죠.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해낼 테니까. 마틴이 물었습니다. 이반, 이거 진짜 되는 거야? 기사 보면 다들 망할 거라는데. 몰라.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끝이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리나 방향이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했다. 요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기아가 원하는 건 공장만이 아니었어요. 도로가 필요했고 전력이 필요했고 부품 공급망이 필요했죠.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전부 지켜야 했습니다. 산을 뚫겠다고 했잖아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했잖아요.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 우리는 자존심을 지킬 여유를 잃었다는 걸.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저는 안도하기는커녕 더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선택받은 건 좋아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땅 무상 제공, 세금 장기 감면, 산을 뚫어서 고속도로 건설. 말로는 쉬웠어요. 하지만 그 약속들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후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예산 확보가 필요했죠. 결코 쉽게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건 의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과도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가 발언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요? 국민의 재산을 외국 기업에 그냥 내준다는 겁니까?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세금 감면은 또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동안 세금을 깎아준다면서요?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이 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요? 산을 뚫어서 길을 내겠다고요? 전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야당 대표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국부 유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어요. 의회가 술렁거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틴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반, 괜찮아?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언론도 비판적이었어요.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파격 조건, 과연 적절한가? 슬로바키아가 내주는 것과 얻는 것, 전문가들, 협상 조건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뉴스 봤어. 힘들지?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다들 너무 많이 내준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해. 기차역에서 떠나는 젊은이들을 봤어. 20살짜리가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 여기선 답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 저 아이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싶었어. 이 나라에 남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럼 된 거야. 당신은 나라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모든 비난이 나한테 쏟아지겠지. 하지만 성공하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일자리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그걸 만들 수 있다면 비판을 받아도 견딜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정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반, 자네가 제시한 조건을 다시 검토해봤네. 솔직히 부담이 크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땅 무상 제공은 그렇다 치세. 세금 감면도 이해하겠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은 다른 문제야. 천문학적인 금액이야. 다른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다른 분야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목소리들이 겹쳤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말씀 끝나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실업률 20%입니다. 젊은이들이 매일 떠나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은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일본이 떠났고 독일이 떠났고 프랑스가 떠났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기아자동차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우리한테 손을 내민 기업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어요. 그래도 조건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나?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협상력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나라가 무슨 협상을 합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체면이 있지 않나. 국가의 품이라는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체면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품위는 공장을 세워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이 나라의 체면보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이 결정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장관들을 둘러봤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재무장관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참 고집이세. 요와. 가보자. 어차피 다른 대안도 없잖아. 다른 장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계약 서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저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공장 부지 무상 제공, 법인세 장기 감면, 고속도로 건설, 철도 연결, 전력 공급 보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무거워졌어요. 기아자동차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였어요. 성공하면 이 나라의 전환점이 되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오겠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종이 위에 올렸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이반 노바크.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기아자동차 측 대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관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위험을 나누는 겁니다. 동반자예요. 저희도 예전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했죠. 누군가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틴이 다가왔어요. 이반? 수고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서명만 했지. 서명이 제일 어려운 거야. 책임지겠다고 이름을 거는 거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틴, 솔직히 무서워. 이게 진짜 될까? 마틴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한 건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야. 더 큰 걸 얻기 위해 잠시 내려놓은 거야. 더 큰 거? 이 나라의 미래,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게 자존심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졌어요.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산을 뚫어야 했고, 도로를 놓아야 했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야 했죠.
유럽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상월자기의 자동차 공장, 성공 가능성 낮아.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결의가 생겼어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해낼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진리나의 빈 땅에 거대한 공장이 서 있는 꿈을, 젊은이들이 웃으며 일하는 꿈을, 그게 꿈으로 끝날지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리나의 빈 땅에 첫 삽이 들어간 날,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갔어요. 풀만 무성하던 그 땅에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인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공사 시작 다음 날 신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착공, 완공까지 최소 3, 4년 예상, 전문가들, 산악 지형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불가피 전망, 유럽 자동차 업계 관계자 겨울 넘기기도 전에 포기할 것. 마티니 신문을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이반, 이거 봤어? 봤어. 3, 4년이래. 최소 3, 4년. 그게 유럽 기준이니까 그렇지. 근데 한국 측은 뭐라고 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년 반 안에 완공하겠다고 하더라. 뭐? 1년 반? 마틴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가능해? 유럽 기준으로 3, 4년인데?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1년 반이라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정이었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현장을 방문했죠.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겨울을 아십니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산악지대인 진리나는 더 추웠죠. 바람이 칼처럼 불고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식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공사를 멈춘다. 콘크리트가 얼어붙고 장비가 작동하지 않고 인부들이 버틸 수 없거든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1월 말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유럽 기업들의 관행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공사가 멈추겠구나. 봄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틴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반, 진리나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이상한 일? 무슨 일? 공사가 안 멈췄대. 뭐? 지금 영하 15도야. 눈도 오고 있고. 나도 알아. 근데 멈추지 않았대. 오히려 더 빨라졌다더라.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몰고 진리나로 향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였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전체를 덮을 만큼 큰 천막이었어요.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난로였습니다. 수십 대의 산업용 난로가 천막 안에서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 열기로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리는 날에 멈추지 않고 한국인 현장 감독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이 추운 날씨에 직접 오셨습니까?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들어서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요. 유럽에서는 보통 겨울에 공사를 멈춥니다. 감독이 웃었어요. 저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힘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있으니까요. 저는 천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인부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슬로바키아 현지인도 있었죠. 모두 땀을 흘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몇 시간째 일하는 겁니까? 교대 근무입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갑니다. 24시간이요? 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입니까? 감독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이라기보다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뭔데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요.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현장을 나와 차로 돌아가는데 마틴이 전화를 했어요. 이반,
어때? 직접 봤어. 봤어. 어떻던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마틴,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해. 영하 날씨에 천막 치고 날로 돌리고 24시간 일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맞아? 근데 그 미친 짓을 진짜로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막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등불 같았죠. 그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나 주민들 사이에서요? 저 한국 사람들 잠을 안 자나 봐. 밤에도 불이 안 꺼져. 새벽 3시에도 일하더라고. 저러다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진리나 시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차관님, 한국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저렇게 무리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밤새 일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시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일한다고 하더군요. 원래 저렇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이래요. 시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겨울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자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공사가 진척되어 있었어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영하 20도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아 자동차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 회사들은 뭡니까? 현장 감독에게 물었어요. 협력사들입니다. 부품 회사들이죠. 부품 회사요? 네. 자동차를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엔진, 변속기, 시트, 유리, 타이어, 수천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같이 온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만 온 게 아니라 관련 회사들이 통째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생태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품들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 협력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부품 생산부터 조립, 출하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장 하나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산업단지 전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을 이식하고 있었죠. 마틴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틴, 나 지금 현장인데 이것 좀 와서 봐야 해. 왜? 무슨 일이야? 한국 회사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어. 기아만 온 게 아니야. 부품 회사들이 같이 왔어. 뭐? 몇 개나? 지금까지 본 것만 10개가 넘어. 마틴이 다음날 현장에 왔어요. 저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반, 이거 장난 아닌데. 그치? 나도 놀랐어. 이 사람들 진짜 뭐야. 공장만 짓는 게 아니잖아. 아예 나라를 옮기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옮기고 있는 거야. 이러면 우리한테 뭐가 남는 거야? 일자리, 기술, 경험, 그리고 미래. 마틴이 현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반, 솔직히 말할게. 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한국이 뭔데 여기까지 와서 공장을 짓겠어? 그냥 말뿐이겠지 했거든.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 이 사람들 진심이야. 진짜로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한국인 감독과 저녁을 먹었어요. 감독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일하고. 유럽 기업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감독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한국도 전쟁 끝나고 폐허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죠. 그때 누군가 저희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누가요? 여러 나라들이요. 투자도 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저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감독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걸 기억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걸.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슬로바키아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가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거예요. 저희가 받았던 기회를 이제 저희가 주고 싶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독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성공합시다. 같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공사 현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은 왜 빠른가? 그게 아니었어. 한국인들은 왜 멈추지 않는가? 그게 달랐던 거야. 계산이 아니라 각오가 현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가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해낼 거라는 걸.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봄은 오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안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죠.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현장을 방문했어요. 갈 때마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빈 땅이었던 곳에 기둥이 섰고, 기둥 위에 지붕이 올라갔고, 벽이 세워졌죠. 거대한 건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유럽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공사 진행 중. 그러나 완공까지 아직 2, 3년 남아. 전문가들. 일정 지연 불가피 전망. 겨울철 공사 강행으로 품질 문제 우려도. 마틴이 신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반, 이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네. 그러게,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도 좀 걱정돼. 1년 반 안에 된다고 했잖아. 진짜 가능한 거야?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유럽 기준으로는 최소 3, 4년이 걸리는 규모였거든요. 1년 반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해내려고 하고 있구나. 말뿐이 아니구나. 그해 가을 현장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 다음 달에 한번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틴에게 말했어요. 뭔가 있나 봐. 다음 달에 현장 가자. 좋은 소식이면 좋겠다. 다음 달 저와 마틴은 진리나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예전에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장이 서 있었어요. 완전한 형태의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굴뚝이 솟아 있었고 주차장이 깔려 있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풀만 무성하던 빈 땅이었는데 마틴, 저거 봐. 이게 진짜야? 우리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감독이 마중을 나왔어요. 오셨습니까, 차관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이 정도까지 됐어요? 감독이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부 설비 작업이 남았어요. 하지만 건물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정대로입니다. 내년 말까지 첫 양산 차량을 출고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 그러면 정확히 1년 반이었어요. 약속한 그대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농담 아니고요. 감독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차관님, 저희는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 온 겁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온 의미가 없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어요. 2006년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첫 양산 차량 출고식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죠. 마틴이 저를 태우러 왔어요. 이반 준비됐어? 됐어. 떨려? 솔직히 많이. 차를 타고 진리나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공장 앞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들, 기아 자동차 경영진, 언론 기자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게 될 슬로바키아 노동자들.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에 거대한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뭔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양산 차량이었죠. 기아 자동차 측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희가 이 땅에 첫 삽을 뜬 것이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 4년은 걸릴 거라고 했죠.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희는 해냈습니다. 약속한 대로 1년 반 만에 첫 양산 차량을 출고합니다. 함성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걷혔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반짝이는 자동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색 차체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의 하늘 아래서, 슬로바키아의 땅 위에서, 슬로바키아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공장 바닥을 굴러나온 저 차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죠.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틴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반,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그러게. 꿈만 같아. 근데 저 차 품질은 괜찮을까?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솔직히 저도 같은 걱정을 했어요. 속도가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유럽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아니, 통과한 정도가 아니라 상위권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술렁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으면서 품질까지 맞출 수 있지?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1년 반 만에 완공. 유럽 업계 충격. 불가능하다던 일정 준수. 품질까지 검증. 동유럽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강자 등장하나.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거든요. 한국 차 싸구려 아니야? 품질이 좋다고? 믿을 수 있어? 유럽 차나 일본 차가 더 낫지. 굳이 한국 차를 왜 사? 첫 양산 차량이 출고됐지만 판매는 기대만큼 되지 않았어요.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어느 날 기아 자동차 측과 회의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품질은 좋은데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기아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7년 무상 보증을 선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7년이요? 보통 2, 3년 아닙니까? 네, 7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보증 기간이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저희 차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차관님, 저희는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왔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곳에 공장을 지었어요. 3, 4년 걸린다는 걸 1년 반 만에 해냈고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증명할 차례입니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년 보증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각오의 증명이에요. 우리 차를 믿어달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저희 회사가 흔들릴 겁니다. 보증 비용만으로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시겠다고요? 네,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영원히 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배수진이었어요. 뒤로 물러설 곳을 없앤 거죠. 성공하면 도약하고 실패하면 무너지는 7년 무상 보증 발표가 나가자 유럽 시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회사가 7년 보증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자신감인가 무모함인가? 만약 진짜 7년 동안 무상 수리해준다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면 꽤 오래 타는 건데 그동안 무상이라면 손해볼 건 없잖아? 한번 타봐. 괜찮으면 계속 타면 되고 아니면 수리받으면 되니까. 소비자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판매량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를 타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품질이 좋네. 유럽 차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디자인도 세련됐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가성비 좋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면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그 사람이 또 사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십 대 만들던 게 몇백 대가 됐어요. 교대 근무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더 뽑혔죠.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공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을 방문했다가 한 젊은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힘들죠. 근데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여기서 일하면 자부심이 생겨요.
제가 만든 차가 유럽 전역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월급도 괜찮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했습니까? 독일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공장이 생겨서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잘 됐네요. 네, 이제 부모님 곁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기차역에서 울면서 떠나던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라가 뭘 해줬냐고 소리 지르던 그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한테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여기 있어도 살 수 있다고. 공장을 나오면서 마틴에게 말했어요. 마틴,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그러게. 저 청년 얼굴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저런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어. 그러려면 공장이 더 잘 돼야지. 그래. 더 잘 되게 해야지. 저녁 무렵 공장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건물 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만 무성한 빈 땅, 희망이 없던 곳.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서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건 계약서보다 무거운 언어였어.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반 만에 공장을 완공하겠다고 했고 해냈어요. 품질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했고 만들었죠. 7년 동안 책임지겠다고 했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쌓여서 신뢰가 됐어요. 신뢰가 쌓여서 성공이 됐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동반자였어요. 함께 위험을 지고 함께 성공을 나누는. 마틴이 물었어요. 이반 뭐 생각해?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다 싶어서. 오래 걸렸지. 근데 이제 시작이야. 그래, 시작이지. 저는 공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이 됐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백 대였어요. 그게 1000대가 됐고 2000대가 됐죠.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칠리나 주변 마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텅 비어있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문 닫았던 식당들이 영업을 재개했죠.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칠리나 시내를 걸었어요. 몇 년 만의 방문이었죠. 예전에 왔을 때는 을씨년스러웠거든요. 빈 건물들, 닫힌 가게들, 희망 없는 표정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카페에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거리에는 새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게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것 같았죠. 가게 분위기가 좋네요. 오래되셨습니까? 원래는 10년 전에 열었어요. 근데 중간에 몇 년 문 닫았다가 3년 전에 다시 열었습니다. 왜 문을 닫으셨습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손님이 없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마을에 노인들만 남았는데 누가 카페에 오겠어요. 그런데 다시 여셨네요. 네,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커피 마시러 와요. 주말에는 가족들도 오고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꿈만 같아요. 이 마을이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 그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죠. 공장 하나가 마을을 살린 거였어요. 아니, 마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있었죠. 마틴에게 전화했어요. 마틴, 나 지금 진리나야. 거기서 뭐 해? 그냥 둘러보고 있어. 마틴, 여기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왔어. 가게들이 다시 열렸고 거리에 활기가 있어. 마틴이 웃었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이반. 그러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야 실감이 나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경제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이요? 네.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이라고요?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던 독일이? 확실합니까? 네. 공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제안서를 읽어봤어요. 진짜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슬로바키아에 투자하고 싶다고, 공장을 짓고 싶다고. 마틴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반, 들었어? 독일에서 연락 왔다며? 응? 방금 제안서 봤어. 예전에 우리한테 냉정했던 그 독일이? 그래, 그 독일이야. 마틴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 참 재밌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투자하겠다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과거의 감정보다 나라의 미래가 중요했으니까요. 받아들이자. 투자는 투자니까. 그래, 감정적으로 굴 필요 없지. 독일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 회사도 들어왔어요. 이탈리아 회사도 들어왔죠. 예전에 등을 돌렸던 나라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첫 번째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온 덕분에 다른 기업들도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통계청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차관님, 이번 분기 실업률 통계입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8%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8%? 네, 8%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가 넘었거든요.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던 나라가 이제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틴에게 전화했어요. 마틴, 실업률 8%래. 뭐? 진짜? 진짜야. 방금 보고 받았어. 마틴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반, 우리가 해낸 거야. 진짜로 해냈어. 그래! 해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자동차제 조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였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순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순위를 찾았습니다. 1위? 슬로바키아. 인구 1000명당 198대.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1위였어요. 독일보다 많았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보다, 일본보다 많았어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라는 일본보다,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진 미국보다, 체코보다 많았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체코보다 더블 스코어 차이로 저는 한참 동안 그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마틴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반, 봤어? 세계 1위래. 봤어. 우리가 세계 1위라고. 마틴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마틴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이 났죠. 마틴, 기억나? 예전에 기차역에서 떠나던 젊은이들. 기억나지? 어떻게 잊어? 나라가 뭘 해줬냐고 소리 지르던 그 애들. 기억나. 이제 대답할 수 있겠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세계 1위가 됐다고. 마틴이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래, 이제 대답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브라티슬라바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그 풍경을 봤던 곳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줄지어 떠나던 곳, 어머니들이 울던 곳, 희망이 국경을 넘어 빠져나가던 곳, 플랫폼에 섰어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달랐어요.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내리는 젊은이들. 예전에는 떠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플랫폼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나이 든 여성이 달려왔어요.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왔구나. 진짜 왔구나. 응, 왔어. 이제 안 가. 취직됐다며? 기아 공장? 응.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어머니가 울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안 가도 돼. 여기서 살 수 있어. 응, 엄마. 이제 안 가. 여기가 내 나라니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니까.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낸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처음 왔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저 산골짜기에서 뭘 하겠냐고, 실패할 거라고, 몇 년 안에 철수할 거라고. 틀렸습니다. 전부 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왔죠. 공장을 더 크게 만들었고, 더 많은 차를 만들었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다른 기업들도 왔어요. 독일 회사가 왔고, 프랑스 회사가 왔고, 일본 회사도 왔습니다. 예전에 등을 돌렸던 나라들이 전부 돌아왔죠.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투자의 블랙홀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자동차 심장이 됐습니다. 며칠 뒤 국제경제포럼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각국의 경제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실업률이 20%를 넘었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투자의 블랙홀이라고 불렀죠.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한 기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기아 자동차였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나쁘다고 했을 때 그들은 각오를 봤다고 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반 만에 공장을 완공했고 품질 좋은 차를 만들었고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다른 기업들도 왔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오늘 슬로바키아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실업률은 10% 아래로 떨어졌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돌아오고 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을 때 손을 내밀어준 한국에,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성공을 만들어준 기아 자동차에,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슬로바키아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아니었어요. 함께 위기를 넘긴 동반자였습니다. 함께 성공을 만든 파트너였죠. 그리고 그 관계는 자동차를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관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이 왔습니다. 초청이요? 네. 슬로바키아 경제관료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주 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깨끗한 도로, 빠른 지하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이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라고요? 한국 측 관계자가 안내해주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처럼요. 믿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니? 가능합니다. 슬로바키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였어요. 어디쯤일까? 슬로바키아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온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성공을 만들어준 파트너가 있었죠. 그 파트너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 나라, 슬로바키아. 더 이상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의 나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울린 전화. 한국에서 온 전화. 그 전화 한 통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슬로바키아와 다시 손잡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여 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바다에 돈을 던지는 게 낫다고 했던 그 비웃음, 서류 한 장으로 우리를 잘라버렸던 그 차가움.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내밀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담담함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참 멀리도 왔구나. 마틴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반, 무슨 전화였어? 일본에서 왔어. 일본? 뭐래? 협력하자고 하더라. 자동차 라인 공유 검토하고 싶다고. 마틴이 피식 웃었어요. 세상 참 재밌다. 버릴 땐 언제고. 그러게.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검토는 해봐야지. 감정적으로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속이 넓네? 속이 넓은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니까 여유가 생긴 거지.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갑이니까. 갑. 그 단어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위치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브라티슬라바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바쁘게 달리는 자동차들, 활기찬 거리. 마틴, 기억나? 예전에 이 창문으로 뭐가 보였는지. 뭐가 보였는데? 디용빈 기어리? 문 닫은 가게들, 희망 없는 사람들. 기억나지? 어떻게 잊어? 지금은 달라. 완전히 달라졌어. 마틴이 제 옆에 섰어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반, 우리가 해낸 거야. 아니, 우리만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줬지. 기아가 해줬어. 우리는 그냥 기회를 잡은 거야.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 그 사람들이 안 왔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죠. 10여 년 전 일본 조사단이 남기고 간 보고서였습니다. 이 지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무모한 행위에 해당함.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모한 행위.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세계 1위가 됐어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서류는 버리지 않을 거야. 평생 간직할 거야.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며칠 뒤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진리나 공장 앞에 대형 무대가 설치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 관계자들, 기아 자동차 경영진, 공장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저는 내빈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1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 같기도 했죠. 기아 자동차 측 대표가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저희가 이 땅에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왜 슬로바키아인가? 왜 폴란드가 아닌가? 왜 조건이 더 좋은 곳을 두고 이 산골짜기를 선택하는가?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곳으로 간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슬로바키아는 저희를 원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어요. 국가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진심에 저희는 응답했습니다. 대표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저희 기아 자동차도 유럽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았고요. 함께 성장했습니다. 함께 성공했어요.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슬로바키아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10년 전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풀만 무성한 빈 땅이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기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아 자동차였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그들은 왔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저는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을 때 손을 내밀어준 그 손길을, 함께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저는 기아 자동차 경영진 쪽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안 왔으면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공장 앞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기아 자동차 측 대표가 다가왔어요. 차관님, 잠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공장 뒤편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관님, 저희가 처음 슬로바키아에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차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목숨 걸고 원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죠.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도 비슷했어요. 유럽 진출이 실패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표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슬로바키아를 선택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각오를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라면 함께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죠. 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대표가 저를 바라봤어요. 차관님, 저희는 슬로바키아를 단순한 투자처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동반자로 생각했어요. 함께 위험을 나누고 함께 성공을 만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우리한테 그냥 외국 기업이 아니에요. 가족 같은 존재죠.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 갑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보다 강한 약속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대신 진리나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레스토랑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한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슬로바키아 민요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었죠.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어요.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의 미래.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예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 이제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마티니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반, 어젯밤 잘 잤어? 오랜만에 푹 잤어. 기념식 잘 끝났다며? 뉴스에서 봤어. 잘 끝났어. 마티니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반, 우리 이제 뭐 하지? 뭘 뭐 해? 계속 하는 거지. 뭘?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드는 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남을 수 있게 하는 거. 마틴이 웃었어요. 욕심 많네. 욕심이 아니야. 책임이지. 여기까지 왔으면 더 멀리 가야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틴, 예전에 비엔나 불빛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했는데 저쪽은 빛나고 우리는 꺼져가고 있다고. 기억나. 그때 진짜 암담했지. 지금은 어때? 마틴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빛나고 있어. 그래, 우리도 빛나고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몸 안으로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일본에서 온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손잡고 싶다는 연락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화가 났어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거냐고. 웃기지 마시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나라가 모두가 원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선택받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 해준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 한국, 기아 자동차. 그들은 우리에게 물건을 판 게 아니었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희망을 줬어요. 미래를 줬죠.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십시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10여 년 전 같은 하늘을 보면서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나라가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됐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울린 전화. 한국에서 온 전화.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그 전화 한 통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반 노바크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잊지 못할 사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